진실추적자 사건반장 오늘도 시작합니다. 가족 여러분, 어릴 때 이 설탕 과자 즐겨 드셨을 겁니다. 최근 전 세계에 오징어 열풍이 불면서 지구촌 곳곳으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세모와 네모, 동그라미 우산까지 이 모양 뽑는 게 뭐가 그리 어렵냐던 외국 네티즌들도 여기에 빠져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글로벌한 인기를 등에 업고 길거리에도 설탕 과자 세트가 등장했는데 이 가격이 동전 들고 가서 사 먹던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세월도 흐르고 물가도 많이 올랐지만 비싸게는 10,000원 넘는 가격에 파는 곳도 있다고 하니까 이 가족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사건 해시태그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난달 제주 도심 한복판에서 영화 같은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한 40대 여성을 납치한 2인조 일당이 불신 검문을 받자 그대로 달아났던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친딸에게 구걸 행위를 강요한 아버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여름 땡볕 아래 길거리에 나가 돈통을 이렇게 들게 했다는 건데 이 딸 고작 7살이었습니다.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을 무려 10년 넘게 학대한 과외 교습소 원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학비를 가로채는 건 물론 한겨울 알몸 체벌까지 시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이곳 상암동에는 아침부터 비가 추적추적 내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원보 앵커는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생명 연장의 꿈을 꾸고 있는 저와 함께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사건 반장 출발합니다. (30대) 남성이 (20대) 여성 인터넷 방송 BJ에게 앙심을 품고 BJ의 어머니를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출입국 공무원을 사칭해 불법 체류 중인 중국 여성을 납치해 감금하고 금품을 빼앗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늘의 주요 사건을 정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사회부 송우영 기자, 손수호 변호사,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박준호 수어통역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또 제가 나왔습니다. 양 변호사님 아까 제가 잘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셨어요. 그거 어떤 의미입니까? 굳이 저한테 부탁하지 않아도 저는 이두성 기자의 평소에 방송 실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잘 하시라 믿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아까는 그런 뉘앙스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이 시작됐으니까 이렇게 해명을 해야죠. 이 교수님 혹시 어제 방송 보셨어요? 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손 변호사님도? 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답 좀 길게 해주세요. 이렇게 저의 두 번째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체크 포인트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강퇴의 앙심을 품고 최근에 서울에서 발생한 한 살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남성이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에 본인도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일이 있었는데 이런 범행 왜 벌어졌던 겁니까? 네, 이게 그제 오전이었는데요. 서울 은평구에서 한 공인중개사가 살해를 당했습니다. 50대 여성이었는데요. 직업이 공인중개사였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범인은 피해자의 그 가족한테 앙심을 품고 이런 범행을 저지른 걸로 보이는데요. 일단 이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은 범행 직후에 약 200m 떨어진 빌라 옥상으로 가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조사된 바로는 피해자의 딸이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 채널 시청자였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로 개인 방송을 진행하는 여성이었는데 남성은 이 영상을 시청하면서 지속적으로 욕설과 비방을 일삼았다고 합니다. 그 정도가 워낙 심해서 강제 퇴장까지 당하는데요. 그 이후부터 이 여성에 대한 스토킹이 시작되는 걸로 보입니다. 피해자 딸의 상황을 잘 아는 지인들은 이때부터 스토킹이 시작됐다 이렇게 일부 언론에 전했습니다. 이 사건이 처음에는 피해자의 직업이 알려지면서 전세금을 두고 드러난 갈등 때문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처음에 나왔었는데 이게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습니다. 이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원한이 아니라 피해자의 딸과 관련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하는데 양 변호사님,
대체 이거 어떻게 알아낸 걸까요? 그러니까 피해자의 딸을 개인정보를 알아내서 그 어머니를 해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제 지금도 저희 방송 같은 경우에는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저를 비춰주시는 감독님을 비롯해서. 근데 이 딸 같은 경우 개인 방송을 했던 거고, 아시겠지만 이 유튜브 같은 곳에 개인 방송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혼자 카메라 세팅해서 모든 걸 처음까지 하다 보니까 개인정보가 누출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뭐 전화가 오는데 전화번호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바깥을 촬영하려고 나가는 사이에 동네라든가 집이 노출되기도 하고요. 또 일부지만 이렇게 개인 방송을 하는 분들 중에서는 여러 팬들과는 사적으로 연락을 하는 경우들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 아직은 정확히 이 경우에 어떻게 알려진지 모르지만 그런 좀 흠들이 좀 있는 거죠. 네, 이 남성 범행 시간이 불과 5분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뭐 피해자 딸에게 복수하겠다는 메시지 뭐 이런 것도 보냈다라고 이제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 사전에 범행을 충분히 계획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입니다. 특히 경찰이 사건 현장 인근에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또 이미 참고인 조사 등을 펼쳐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중인데 현재까지 확보된 내용들을 볼 때는 계획 범죄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거든요. 하지만 또 전체적인 그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이런 증거 조사들을 좀 더 진행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 전에 이 교수님께서 이제 다른 프로그램에 인터뷰를 하신 거를 보니까 뭐 스토킹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 가족을 노린 범죄 형태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기도 했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이 남성 뭐 그런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그랬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은 게 사실은 지금 강퇴를 당했잖아요. 이상한 이제 말을 하다가 그랬는데 그 이후에 이 여성을 만나자고 휴대폰을 알아내가지고 연락이 왔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뭐 협박 비슷한 거를 계속하면서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뭐 결국 차단을 당했겠죠, 당연히. 그리고 나서는 모친의 전화번호를 그 다음에는 알아내가지고는 모친에게 딸을 만나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모친은 이 딸로 인한 어떤 친족이었기 때문에 지금 해코지의 대상이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최근에 여러 건이 지금 계속 연달아 발생하는 것은 자기가 이제 어떤 유감을 가진 사람들의 직계 비속이나 또는 직계 존속을 상대로 해가지고 지금 이런 해코지 행위들을 하는 사건들이 그래서 인명피해가 나는 사건들이 연이어서 지금 발생을 하고 있다. 7월 달에 제주도에서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김태현 사건이나 지금 이 경우에도 비슷한 내용의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남성은 인터넷 채팅방에서 욕설과 비방을 일삼아서 이제 강퇴를 당했다 앞에서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채팅 내용도 주목받고 있다고요? 네, 결정적으로 강제 퇴장을 당하고 차단을 당하게 된 게 그렇게 욕설을 하다 나중에는 뭐 부모님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이렇게 사망했으면 좋겠다는 식의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이제 차단을 시켰는데 그 이후에 다른 방을 통해서 어떤 얘기를 남겼냐면 9시 뉴스에 나올 수 있다. 이건 강력 사건을 저지르겠다라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걸 빨리 풀어주지 않으면 나 흑화하겠다. 이게 좀 낯선 분들도 계실 텐데 요즘 이제 네트워크상에서는 좀 많이 풀어서 표현을 하자면 우리말로 뭐 삐뚤어질 거야라는 식의 그걸 아주 완화시켜서 표현하면 저렇게 흑화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저런 식의 얘기를 하다가 저는 가장 결과적으로 뒤돌아봤을 때 섬뜩한 얘기가 나 15일간 정지를 시켰으니까 너도 방송을 못하게 될 거야. 내일쯤 방송 켜는지 이 사람 한번 두고 보세요. 그러니까 무슨 사고를 저질러서 이 사람이 방송을 못하게 될 상황을 만들겠다는 얘기잖아요. 저게 그걸 실천에 옮겼던 겁니다. 충분히 범행이 계획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이는 그런 정황입니다. 피해자의 딸뿐만 아니라 다른 BJ를 상대로 한 스토킹이 또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여러 명의 여성 인터넷 방송 BJ를 상대로 한 행위인데요. 상당히 좀 비슷해요. 당시에도 인터넷 방송에 들어가서 욕설, 비방을 하다가 이른바 강퇴죠. 강제 퇴장을 당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후에도 새로운 아이디, 닉네임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이런 여성 BJ들을 괴롭혀왔습니다. 이게 또 한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이 피해자의 딸이죠. 인터넷 방송을 하는 이 여성 채널에는 선 넘은 댓글들이 좀 달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휴방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지 공지를 제대로 해라. 그게 시청자와의 예의가 아니냐. 장례를 치를 때는 치르더라도 이런 예의를 지켜라. 뭐 이런 글들까지 달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상당히 선을 넘은 그런 댓글들인데 이렇게 이 남성 범행까지 저지른 이 남성의 스토킹 이 심리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교수님? 글쎄 이제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좀
좀 조금 전에 손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독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거의 바깥 생활을 안 하고 게임 방송만 계속 지속적으로 보면서 게임 방송에 이제 등장하는 BJ들을 교대로 대부분 다 여성 BJ들을 이제 뭐 지원금, 후원금 같은 거를 보내고 계속 사적인 관계가 있는 것처럼 일종의 관계 망상 증상 같은 걸 보이다가 뭐 강퇴를 당하면 또 다른 이제 대상으로 옮겨가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서 결국은 그 과정 중에 지금 이 피해자에게 뭐 가장 병적으로 집착을 오래 했던 것 같고 그게 이제 지금 이 사건과 연루가 된 것 같아서 결국 이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까지 한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정신적으로 이미 상당히 여러 가지 이제 그 망상 비슷한 증세부터 시작해서 또 공격성도 이제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다양한 종류의 성격적인 문제를 호소했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는 아마 사회적 생활을 전혀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송 기자, 이렇게 네. 스토킹을 이어가다가 가족 등을 대상으로 이제 범행을 한 사건 처음이 아니잖아요. 예전에도 많이 있었어요. 네네. 올해 3월 사건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텐데요. 이런 스토킹이 살인까지 이어진 사건이었습니다. 김태현 세모녀 살인 사건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김태현은 그 서울 노원구였는데요. 네, 노원구에서 세 모녀를 살해했었는데요. 퀵서비스 배달원을 가장해서 침입을 했었고요. 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뿐만 아니라 여동생과 어머니까지 함께 살해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때 온라인 게임에서 이 큰딸을 처음 알게 됐었는데요. 그리고 처음 만나서 얘기도 한번 했었는데 그 이후로 자신의 연락을 차단하니까 스토킹이 시작된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집 앞에 찾아가거나 여러 가지 공중전화로 연락하는 등 스토킹을 했었고요. 하지만 이 김태현은 지금은 동생과 어머니를 살해한 건 우발적이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앞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김태현에게 사형을 구형했는데 다음 주에 있는 1심 선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은 스토킹 처벌법 이제 곧 시행되잖아요. 네. 이렇게 시행이 되기 앞서 어떻게 앞으로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일단 21일부터 시행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 사건 같은 사건이 있을 때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이상한 욕설을 하면서 뭐 켜기만 하면 계속 쫓아다니면서 만나달라고까지 이제 휴대폰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뭐 차단해도 계속 가족에 접근을 하고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21일 이후부터는 무조건 신고하시라. 그러면은 이제 지속적으로 이런 스토킹을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줄 수 있어서요. 강제로 분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속적으로 또 피해자가 복수의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상습성은 얼마든지 인정을 할 수 있는 증거들이 확보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아마도 징역형이 나올 개연성도 없지 않아 보여서 지금 이런 형태로 신고를 지속적으로 하면 좋겠고요. 이제는. 그리고는 피해자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m 이내로 접근하는 경우 또는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접근하는 경우 지금 이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이제 이 접근 금지 명령을 당사자 말고 가족에게까지 조금 더 널리 적용을 할 수 있으면 가족들의 안전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체크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200만 원 뺏으려고 이 송 기자, 제주 네. 도심 한복판에서 납치 사건이 벌어졌어요. 맞습니다. 지난달 18일이었는데요. 시간도 이른 아침, 밝은 시간이었습니다. 중국 국적의 남성 2명이 여성 1명을 납치를 했는데요. 이 피해자 역시 중국 국적의 여성이었습니다. 이 여성은 지인을 통해서 피해 여성이 혼자 산다는 정보를 범인들이 알아냈다고 하고요. 그래서 집 앞에서 출근하는 여성을 붙잡아서 강제로 차량에 태운 뒤에 강도로 저렇게 돌변을 한 겁니다. 이게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사건이 실제 그리고 대낮에 아침 시간에 저렇게 벌어졌는데 괴한 2명에게 납치돼서 돈을 뺏기고 그래도 다행히 2시간 만에 풀려났어요. 네, 그렇습니다. 2시간 동안 차량 안에 감금을 해놓은 거죠. 그러면서 제주 시내를 이렇게 계속 뱅뱅 돌았습니다. 그냥 돈 게 아니라 돈 안 주면 죽이겠다. 이런 협박을 이 남성 2명이 한 거죠. 결국 이 협박에 넘어간 협박을 견디지 못한 이 여성이 집에 돈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집 비밀번호,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 남성 2인조 중에 한 명이 계속해서 이 여성을 붙잡고 있고 또 다른 한 명이 실제로 그 여성 집에 들어가서 현금 230만 원을 가져갔습니다.
이 사람들, 이 일당들을 붙잡는 과정에서 영화 같은 추격전도 벌어졌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신고를 받고 조금 전에 봤던 영상 같은 CCTV를 경찰이 확보를 하고 주변 탐문설에서 뭐 인적 사항 알아내고 주거지 않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죠. 그래서 3일부터 잠복 근무 끝에 붙잡혔는데 차례대로 긴급 체포를 했고 한 사람은 순순하게 잡혔는데 한 사람은 이 도주를 시도하는 바람에 한 400m 지금 보시는 것 같은 그야말로 추격전이 벌어졌던 겁니다. 네, 대낮에 저렇게 달리면서 앞서가는 저런 피의자들을 저렇게 경찰들이 잡아서 추격전이 벌어졌던 건데 도주했던 남성은 붙잡히자마자 범행 사실부터 bu인했다고 하는데 일단 인터뷰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抢女儿的钱？对。没有，没有啊，这个。 근데 이 교수님, 저는 이런 형태의 범죄 최근에 본 기억이 없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본 기억이 없습니다. 요즘은 강도 사건이 4대 강력범죄 중에 가장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거든요. 사방에 이제 CCTV나 블랙박스가 있다는 사실을 내국인들은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바깥에서 뭐 어줍지 않은 짓을 했다가는 즉시 검거되는 게 뻔하다라는 걸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사건은 좀 약간 좀 특이한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렇게 대담하게 길바닥에서 오전 중에 여자를 납치해갖고 차로 힘으로 막 밀어 집어넣잖아요. 저게 다 지금 화면에 다 찍혀 있습니다. 저런 종류의 행위를 과연 지금 한국에서 꽤 오래 산 한국의 규범을 내면화한 사람들이 할 거냐? 저건 절대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행위를 한 극악무도한 행위는 어쩌면 한국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사람들일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사건이 결국 일어났는데 이 피해자는 바로 신고를 하지 않고 거의 2주가 다 돼서야 경찰에 신고했다고요. 그렇습니다. 12일이 지나서야 신고를 했는데 이게 바로 신고를 안 한 건지 못한 건지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미등록 외국인이기 때문에 즉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거 내 범죄 사실 신고했다가 나도 추방당하면 어떡하나 이게 두려워서 바로 신고하지 못하고요. 지난달 30일에서야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런 점을 이용해서 이제 범죄를 저지른 것 같은데 그 납치를 했던 그 2인조 일당 역시 미등록 외국인이었어요. 같은 국적이었어요. 교수님. 아마도 이제 이 여성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지금 이제 혼자 거주한다는 사실을 아마 이 가해자들이 지금 아마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피해자의 동선을 따라다니다가 피해자를 쉽게 이제 그 납치할 수 있는 감금시킬 수 있는 어떤 타이밍을 노린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양 변호사님 그러면은 이 피해자 그리고 피의자 모두 미등록 외국인 신분입니다. 이 경우에는 그러면은 피해자 그리고 범행을 한 이 남성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앞으로? 일단 피해자가 걱정했던 부분은 불필요한 걱정이었던 게요. 현재 이런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게는 출입국이나 외국인관리청에 이 범죄 사실을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라는 사실을 미등록 외국인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습니다. 이게 이른바 미등록 외국인 통보 의무 면제 제도인데 거의 뭐 살인부터 시작해서 사기, 공갈, 절도, 강도까지 많은 종류의 재산 범죄, 개인의 어떤 신상에 관한 범죄의 경우에 다 이걸 포함시키고 있는 이유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도 보호하지만 범죄가 들끓을 수밖에 없잖아요. 저런 사람들 이렇게 범죄의 대상으로 삼으면 신고도 못하더라는 게 범죄자들 사이에 알려지면 이게 우리 사회에 많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통보를 하지 않고요. 단 허위 신고를 한 경우에는 또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물론 미등록 외국인 가해자들, 범인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적 여부와 상관없이 대한민국 땅에서 저지른 범죄이기 때문에 특수 강도와 감금 이런 것들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네, 어떤 경우에도 이런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예, 오늘 사건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오늘 인물로 넘어갑니다. 한여름 길거리에서 7살 딸에게 구걸을 시킨 50대 아버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병원비를 모아야 한다는 이유로 강제로 구걸을 시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의 주요 인물을 정리합니다. 네, 오늘 인물 시작합니다. 먼저 체크 포인트 보겠습니다. 살고 싶으면 구걸을 해. 살고 싶으면 구걸을 하라. 송 기자,
네. 무슨 사건인지 먼저 설명해 주시죠. 네, 이게 안타깝게도 아버지가 자신의 친딸한테 한 얘기인데요. 예, 인천시 남동구에서 50대 남성이 자신의 친딸에게 국어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딸의 나이는 7살이었는데요. 이 50대 남성은 2019년 8월에 인천시 남동구의 로데오 거리에서 7살 딸에게 국어를 강요하면서 돈통을 들게 하고 살고 싶으면 국어를 하라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기타를 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제가 예전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중국 상하이에서 2019년에 한 아버지가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0살 아들한테 음식을 구걸하라고 기차역으로 내보냈어요. 그리고 같은 해 말레이시아에서도 한 아이를 유모차에 태워놓고 부모가 앞에 플라스틱 통을 놓고 구걸을 시키기도 했어요. 저 이런 사건 외국에서만 일어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사건이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친아버지가 자신의 딸에게 이런 행위를 시켰다는 거예요. 이 도대체 왜 이렇게 했던 건가요? 자, 일단 당시 이 친부가 친딸에게 했던 말은 살고 싶으면 일어나서 통 똑바로 들어라. 그리고 또 병원비를 모아야 하니까 돈통 들고 구걸해라. 거든요. 그래서 병원비를 모아야 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 친부의 말은 이래요. 이 딸, 다른 사람도 아니라 딸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딸에게 직접 구걸을 시킨 것이다. 라는 말을 했는데요. 이 인천 구월동이 시청 근처에 대단히 번화한 곳이고 또 게다가 당시 시간이 정오 무렵이잖아요. 네, 오후 1시 좀 전인데 당시에 그날의 그 기온이 32도씨였다고 합니다. 32도요. 굉장히 더운 날 딸에게 이런 일을 시킨 거죠. 이 성인도 버거운 더운 날씨에 7살 딸에게 그리고 자신의 병원비를 마련하라고 이런 식으로 시켰던 건데 근데 과연 이게 뭐 병원비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교수님, 네. 이 딸한테 이런 걸 시키는 건 대체 왜 그런 건가요? 뭐 이거 좀 약간 이상한 가족 관계라는 점을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남자는 50대고요. 그리고는 외할머니는 70대예요. 이 가족이. 그리고는 엄마가 있는데 엄마는 아마도 40대 내지는 50대 되는 것 같은데 아이 나이는 7살이에요. 그러면 이 부부가 40, 50대 부부가 아이를 너무나 늦게 낳아서 결국은 국어를 시키면서 기타를 들고 노래를 부르고 다니는 사람이라는 건데 지금 사실 굉장히 좀 이상합니다. 이런 이제 가족은 한국에서는 뭐 그렇게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가족 구성원들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게 지금 정신적으로 혹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닌가 이런 이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제 그 아이에게 돈통을 들고서는 국어를 하라고 시켰는데 아이의 병원비 때문이다라고 주장하는데 아이가 아프다는 증거는 지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이 하는 얘기만 믿고 지금 이 사건을 우리가 그대로 옮겨놓고 해석을 해도 되는지 약간 좀 의문이 듭니다. 만약에 정신적으로 취약한 사람이고 그리고는 딸이 생겼는데 딸도 보호를 할 수 없는 지경이라면 사실은 사회복지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주민센터에 의해서 관리가 됐었어야만 해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지금 아버지도 좀 굉장히 취약한 것 같고 7살 딸은 지금 학대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고 왜 아무런 구제가 안 되고 있었는지 굉장히 의문이 드는 사건입니다.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이 가족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1000번 양보하고 10,000번 양보해도 실제로 그런 병원비가 필요했고 그렇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한다고 했어도 아버지가 직접 일할 수도 있는 거고 딸한테 이런 행위를 시킨다는 것 자체가 그냥 아동 학대인 거죠. 뭐 아동학대가 명백해 보여요. 왜냐하면 이게 구실이 딸의 병원비였는데 30병원 넘는 땡볕에 아이를 세워놓는데 그럼 안 아프던 아이도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제가 정말 아주 어렸을 때 그때만 해도 이제 대한민국이 그렇게까지 뭐 경제적으로 뭐 좋지 않았을 때 그때는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아주 어린 친구들이 이렇게 구걸하면서 길에 서 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 한 세대 전 얘기입니다. 지금 와서 딸과 함께 딸의 병원비를 구걸하기 위해서 아이는 돈통을 들고 있고 옆에서 기타를 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완전히 달력 정도가 아니라 그냥 역사책을 거슬려간 그런 느낌이에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진짜. 네, 송 기자, 이 딸, 이 국어를 하게 됐던 딸 고작 7살이었어요. 뭐 초등학교를 들어갔거나 아니면 들어가기 직전이거나 할 텐데 길거리에서 강제로 이런 식으로 국어를 하게 된 상황이면은 어린아이가 그 땡볕에 얼마나 정신적으로 충격이 컸을까요? 맞습니다. 장소도 지금 인천 로데오 거리 사람이 굉장히 많은 곳인데요. 뭐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두려움도 전날 할머니한테도 표현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아이는 전날 할머니를 찾아가서 아빠가 국어를 시키려고 한다면서 불안감도 호소를 했다고 합니다.
또 조사를 해보니까 엄마도 아이의 어머니도 이 사건 전날에 아이 할머니를 찾아가서 이 남성이 구걸을 시키려고 한다는 계획을 들었다면서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예, 나옵니다. 방금 송 기자가 설명했지만 사건 전날에 아이의 엄마도 할머니를 찾아가서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했다라고 해요. 여러 가지 정황들로 봤을 때 조금 일반적인 가정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상황 같아요, 교수님. 네, 뭐 틀림없이 이게 그 평균 40대, 50대 평균 지능을 가진 사람들의 행적으로는 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 엄마가 사실 할머니를 찾아가가지고 외할머니죠, 아예. 큰일 났다. 나 너무 괴롭다. 이 사람이 이제 아이를 데리고 가서 구걸을 시키려고 하고 나도 괴롭힌다. 이런 호소였다면 최소한 아동학대뿐만 아니라 가정폭력 피해를 예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고요. 그러면 왜 40, 50대 먹은 여성이 왜 친정 엄마를 찾아가서 이걸 호소하느냐. 그냥 경찰서 가서 112에 신고하면 되는 일인데 왜 그렇게 안 했는지는 그 대목이 이제 사실은 굉장히 크리티컬한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 112에 신고를 해야 된다는 생각조차 못 했느냐. 이게 아마도 어떤 평균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 아닐 개연성이 높다. 이런 걸 추정하게 만듭니다. 네, 그 가족들이 뭐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까지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현재로서는 알기가 어렵긴 하지만 어찌됐건 수사가 이뤄졌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예, 손 변호사님, 법원은 어떤 판단을 했습니까? 네, 지금 아동복지법에 보면은요,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또는 아동을 이용해서 구걸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고요. 이런 경우에 형사처벌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인정이 됐는데요. 징역형이 나왔어요. 징역 6개월형입니다. 하지만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했는데요. 2달 동안, 2개월 동안은 그래도 구속돼서 구금돼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참고가 된 것인데 더운 날씨에 많은 사람이 다니는 거리에서 7살 딸에게 강제로 구걸을 하게 했다. 범죄 내용이 좋지 않고 피해 아동이 입은 정신적 피해도 적지 않다고 봤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이 피해자인 이 친딸의 상태 등에 대한 조사들이 이루어졌을 것이고요. 그리고 40시간 동안의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 또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조치가 이루어졌는데 친권자거든요. 친부기 때문에 이 친권 관련해서도 친권 행사의 제한이나 또는 친권 상실 사항이 될 수도 있어요. 아동복지법에도 관련 규정이 바로 그 아래 다음 조항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관계기관이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집행유예가 나왔는데 일단 법원은 수사 기록이라든지 직접 사건 당사자를 불러서 증언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저희보다는 더 구체적으로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 재판부가 딸의 병원비를 마련하려고 범행을 했다 이렇게 적시한 걸로 봐서는 실제로 이제 병원비를 마련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걸로는 보이는 상황이고요. 그런데도 이 양 변호사님, 이게 사실 저는 집행유예, 이게 딸의 병원비 때문에 이런 행위를 한 게 집행유예가 나온다. 저로서는 사실 이해가 쉽지 않거든요. 집행유예가 나온다는 얘기는 그 딸이 다시 그 아버지 밑에서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이수정 교수님도 의문을 표했지만 처음부터 이 가족은 왜 이 아이의 구제를 위해서 국가기관에 신고할 생각을 못했을까? 그 얘기는 뭐냐면 공적인 보호장치가 충분치 못하거나 아니면 공적인 보호장치를 신뢰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런 일이 생겼을 때 경찰에 갔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못했거나 아니면 실제로 신고를 한다고 해도 무슨 조치가 있었을까. 그 결과가 저는 재판에서 드러난 건데요. 재판부 입장에서도 만약에 이 아이에게 지금 우리 사회가 더 나은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면 저는 집행유예 안 해줬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돌려보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 말고는 이 딸을 키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현 주소가 여기서 민낯이 드러난 게 아닌가 싶어요. 이 아이, 저는 정확히는 몰라요. 이 아이가 다른 데 더 좋은 곳에 지금 보호를 받고 있다면 굉장히 환영할 일이지만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게 아버지에 대한 형벌이 문제가 아니라 딸을 어떻게 했느냐가 저는 너무 궁금합니다, 사실. 네, 제가 이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좀 찾아서 봤더니 자신이 가정폭력을 겪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이런 댓글을 남기셨어요. 저런 일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저런 일을 겪은 아이는 사람들 앞에서 나서기도 어렵게 되고 트라우마가 생겨서 대인 기피증까지 생긴다. 본인이 겪고 있는 이런 일을 말씀하셨는데 교수님, 이 가정으로 돌아가고 아버지가 집행유예를 풀려났기 때문에 결국에는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굉장히 안타까운 그 생각이 드는데요. 아버지가 보호관찰을 받았기 때문에 집에서 보호관찰소를 주기적으로 드나들기만 하면 되는 처분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집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그 할머니라는 분이 친할머니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이 엄마가 괴롭힌다, 아이 아빠가 하고 이제 호소까지 했잖아요. 그러면 이 사건을
아동학대 사건으로다가만 규율하지 말고 가정폭력 사건으로 만약에 조금 더 뭐 조사를 해가지고 적용할 수 있었다면 아이를 데리고 엄마는 쉼터로 나갈 수 있어요. 분리가 가능합니다. 7살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왜 그런 이제 피해자 보호까지를 가는 처분을 내리지 못했는지 조금 한번 다시 살펴볼 필요는 있겠다 그 생각은 듭니다. 네, 이 시청자 이 벨라벨라라는 아이디를 쓰는 가족분께서는 국가가 아동을 이렇게 보호하지 못하면은 이런 저출산 시대에 과연 누가 애를 낳으려고 하겠느냐 이런 말씀도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인물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오늘 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가르치던 제자를 10년 넘게 심리적 지배를 하고 가혹행위까지 일삼은 과외교습소 원장이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등의 이유로 아내를 상습 폭행한 전직 해경이 실형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주요 판결을 알아봅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재판 체크 포인트부터 보겠습니다. 10년의 노예 생활, 노예처럼 생활했다는 것 같은데 50대 과외교습소 원장이 제자를 오랫동안 착취하고 학대한 사건이죠. 네, 한 30대 여성이 10년 전부터 중학생이던 10년 전부터 10년 넘게 과외 원장 선생님으로부터 학대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는데요. 이 여성은 과외를 받던 여학생이었는데 2003년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이 과외 학원의 원장 선생님의 집에서 과외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인생 상담도 받고 원장의 조언에 따라서 대학교 그리고 학과까지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대학교 4년을 다니는 동안에도 이 원장 선생님 집에서 교습소에서 과외 교사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하고요. 대학을 졸업한 뒤에는 아예 원장 선생님 집에 들어가서 과외 교사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친절하게 대했던 이 원장의 태도가 나중에는 달라졌는데요. 이 제자는 결국 과외 교사이자 식모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하루 10시간 가까이 일을 했는데 원장 가족의 빨래와 청소 같은 집안일도 했어야 했다고 하고요. 돈을 받지 못했고 오히려 부모로부터 받은 학비 수천만 원도 뺏긴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상습적으로 폭행도 당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집안일도 하고 폭행을 당하고 돈까지 뺏겼는데 여기서 그친 게 아니었어요, 변호사님. 뭐 예를 들어서 자기가 입지 말라는 종류의 속옷을 입었다고 학생을 추운 겨울에 알몸으로 베란다에서 8시간 동안 서 있게 한다든가 아니면 뭔가 이 지금 과외 교습소 원장이라는 사람의 정신적인 상태가 정말 이상하게 보이는 게 뭔가 잔소리를 한다는 게 몇 분 정도가 아니라 몇 시간을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거는 어찌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조차도 힘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뭔가 되게 희한한 어떤 좀 특이한 정신 상태가 있었던 게 아닌가 싶고 그러면서 심지어는 나가서는 네가 똑바로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어떤 그 제대로 된 삶을 살려면 달라지려면 뭐 이런 것까지 먹어야 된다고 하면서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 휴지, 인분까지 이렇게 먹였다라는 인분까지. 거예요. 정말 저는 이게 좀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심리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그런 범행인데 이 손 변호사님 피해자가 또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요. 바로 이 원장의 내연남의 딸인데요. 뭐 내연남이라는 보도도 있고 사실혼 관계라는 보도도 있습니다만 21살이에요. 네, 21살짜리 딸인데 2018년 5월부터 2년 반 동안 아버지와 함께 원장 집에 산 겁니다. 그러면서 함께 살 때 원장이 계속해서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혼한 친엄마로부터 너는 버림받은 거니까 나만 믿어라. 나만 믿어야 한다. 이런 식의 일종의 세뇌 작업이 이루어졌고요.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그건 시작이었고 몸에 이 침을 뱉고요. 또 세막대기로 때리는 폭행도 여러 차례 이루어졌고요. 또 심지어 작년 2월에는 말대꾸를 했다는 이유로 뒤로 돌아서라 이렇게 말한 다음에 무려 30번에서 50회 정도 둔기로 때렸거든요. 확인된 것만 현재 14번이나 폭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끔씩 뭐 영화나 드라마에 나옵니다만 실제로 이런 일이 있네요. 이 원장이 제자와 또 이 내연남의 딸, 2명의 피해자죠. 이 2명의 이 피해자가 서로 가혹행위를 하도록 강요하는 이런 범행도 저질렀습니다. 결국에는 이 원장이라는 사람이 이 두 피해자를 자신의 이제 소유물처럼 생각하고 주종 관계를 형성해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이것은 그냥 단순한 학대하고는 약간 양상이 다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그 과외 제자는
10년이 넘게 지금 거의 오도 가도 못하고 감금돼 있다시피 사실 했고요. 그리고는 뭐 내연남의 그 동거남의 딸도 이제 3년 이상 뭐 거의 2018년도부터니까 아주 집요하게 계속 관리 감독을 했던 거죠. 의심을 하면서 그러면서 폭행도 사용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사람들을 조정하고 사람들 머리 꼭대기에 앉아가지고 영혼을 지배하려고 하는 이런 욕망은 이제 성격적인 아주 심각한 문제. 예컨대 지금 사이코패스 같은 경우에는 죄의식이나 공감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피해자들이 느낄 만한 공포나 고통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이 가혹하게 이제 그 세뇌를 시키듯이 이렇게 지배했던 걸로 보입니다. 네,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지만 어느 정도 이런 세뇌를 통해서 이런 원장에게 벗어나지 못했던 건가요? 피해자들이? 네, 그런 걸로 보입니다. 이 피해자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사람들이 왜 빨리 빠져나오지 못했냐 이런 말을 하는데 그때 도망가면 죽일 것 같았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자기 소유물로 생각하고 막 대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다른 피해자인 내연남의 딸은 모든 폭행과 모든 일이 집 안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그 집안이 세상에 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비이성적인 판단을 내렸다. 그래서 당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신체적으로는 뭐 법적으로는 미성년자였지만 신체적으로는 어느 정도 성숙을 했기 때문에 자신이 벗어나고자 했었으면은 뭐 물리적인 충돌을 통해서라도 벗어날 수 있었던 상황인데 심리적으로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전혀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런 사건 장기간 동안에 이렇게 그야말로 감금되다시피 하면서 뭐 학대에 이르게 되는 이런 사람들에게 그 왜 일찍 좀 도주를 하거나 왜 일찍 좀 신고를 하지 그랬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데요. 많은 경우에 이런 사건이 성립을 하려면 외부로부터의 도움의 손길이 없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경우에도 지금 저 가외 이제 학생 의 부모님이 어렸을 때부터 아이를 지금 이 집에 갖다 맡기다시피 하면서 대학 공부를 준비를 해라 이런 상황이었으면 아마 부모님에게도 사실은 내가 이런 지경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아마 쉽게 얘기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했다가는 부모님이 돈까지 힘들게 보내주시는데 너무 가슴 아파하실까 봐.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피해자들은 굉장히 마음이 약하고 집에 당하기 쉽고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런 종류의 이제 가혹행위 포함 지배하는 그런 이제 구조들 상하 관계가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그래서 가스라이팅이라는 최근에 이제 용어는 사실은 이 피해자들의 의사 결정권이 결국은 일반적인 평균 수준의 의사결정권을 가지지 못하게 만드는 폭력과 이제 회유와 또는 뭐 지배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심신미약 상태까지 몰고 가는 그런 이제 메커니즘을 이야기할 때 그렇게 부르기도 하죠. 일단 재판에 넘겨졌고 혐의는 상습 특수 상해입니다. 근데 변호사님, 이렇게 심리적으로 지배를 해서 이런 범죄를 저지른다고 하면은 지금 여기 적시된 상습 특수 상해 말고는 뭐 다르게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 전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니 그렇게 했으면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지만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법상 형사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죄가 있어야 돼요. 즉 우리 법에 이른바 가스라이팅죄 또는 뭐 심리지배 죄가 별도로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없거든요. 따라서 가스라이팅 행위 자체를 범죄로 보고 처벌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 가스라이팅 행위가 곧 다른 범죄인 경우, 즉 가스라이팅을 할 때 뭐 강요를 한다든지 아니면 폭행을 한다든지 감금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 해당 범죄로 처벌되는 것이고요. 또한 가스라이팅이 성공을 했습니다. 즉 심리 지배에 돌입한 거죠. 그 후에 어떤 특별한 다른 행위를 했다면 그게 또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건에서도 가스라이팅 죄는 성립할 수 없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으니까 상습 특수 상해죄가 인정돼서 징역 5년형이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양 변호사님, 이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수사 과정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도 뭐 끊임없이 피해자들을 어떻게 하려고 했었나 봐요. 판결을 하면서도 재판부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라는 얘기로서 계속적으로 회유하고 협박하려고 했다. 가스라이팅을 계속했다는 의미인 거고요. 이 원장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기가 마음대로 지배했던 그런 존재들인데 그 존재들이 어떻게 보면 거역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이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다면 재판 역시 자기가 원하는 바에 따라서 끌고 갈 수 있다는 식의 생각을 한 게 아닌가. 계속 조정을 하려고 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직접 언론에 나서서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터뷰를 한 이유가 자신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까지 했는데 이 교수님, 이런 비슷한 일이 일어난다면은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일들이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요. 특히 이제 이단 집단처럼 바깥의 세상으로부터 차단돼 가지고 자기네들에 의해서 규율에 따라 가지고 상하관계 속에서 지내는 피해자들은 진짜 빠져나오기가 어렵거든요. 지금 이 경우에도 비슷한 이제 이 경우는 가정이었지만 사실은 바깥으로부터 뭐 결국은 도망가도 다시 잡아오고 그래서 빠져나갈 수가 없었던 상황이고요. 문제는 이제 예방이 쉽냐? 예방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지금 이런 죄명조차가 없기 때문에 112에 신고를 해도 결국 폭행이나 상해를 당해야만 이게 이제 사건화가 될 수가 있는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조금 더 예방하기 위해 가지고 실제로 이 죄명으로 새로운 입법을 하려고 지금 법률이 이제 법안이 제출이 됐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고요. 아마 될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제 이 사람들이 추후에 그러면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에서 심리적 부작용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느냐? 5년형을 주고는 일단은 처벌은 됐는데 이 피해는 그러면 5년이 있으면 다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느냐? 그건 그렇지 않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요. 장기간 정신적 상해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첫 번째 재판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재판 체크 포인트부터 보겠습니다. 33년 공직자의 아내. 송 기자, 이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네, 인천에서 한 60대 남성이 본인의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또 흉기까지 사용해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범행 기간도 길었습니다. 2016년 8월부터 폭행이 시작됐는데 결혼한 지 약 2년쯤 뒤였습니다. 아내가 자신의 의견에 반대할 때 머리를 날려버리겠다는 욕설과 함께 식탁 의자를 내리치는 신용으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고요. 또 2019년 12월에는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아내를 발로 차고 침대에서 넘어뜨리고 폭행을 한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게 폭행뿐이 아니었습니다. 흉기까지 휘두르면서 이런 식으로 범행을 벌였어요. 사실 이게 지난해 6월에 이 남성이 이제 정년퇴직을 했는데 아내가 정년퇴임식에 참석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폭언폭행이 지속되던 상태인데 아내가 어떻게 그 공적인 자리에 공개된 자리에 나갈 수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자신의 33년 공직생활 인생이 망쳐졌다라면서 아내를 또 폭행을 한 겁니다. 견디다 못해서 아내가 이제 뭐 거실 창문을 통해서 도움을 요청하는데 그거를 입을 틀어 막아서 숨도 못 쉬게 만들었고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아내가 순간적으로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를 한 겁니다. 뭐 이게 극단적인 선택인지 정말로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흉기를 빼앗아서 아내를 찌르기까지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요. 아내가 입장에서는 이제 크게 다쳤으니까 구급차라도 불러달라고 하는데 발로 입을 틀어 막으면서 그 정도는 안 죽는다라는 식으로 폭언을 또 거기서도 했다고 합니다. 33년의 공직 생활 인생을 망쳤다. 이게 폭행의 이유가 됐다. 이런 이야기인데 대체 얼마나 이걸 중시했길래 이런 일을 벌인 겁니까? 뭐 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네, 해양경찰 출신입니다. 해양경찰로 33년간 이제 생활을 하고 정년퇴임을 한 사람인데 해양경찰이 말 그대로 경찰이거든요. 네, 해양경찰법이 또 따로 있고 이 정년퇴임 후에 이렇게 된 거냐 또는 혹시라도 굉장히 좀 불행한 상상입니다만 공직생활 중에도 혹시 뭐 이런 성향이 공직생활에 또 반영되지는 않았을까 이런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생각도 듭니다. 네, 이런 한 사람 때문에 몸담았던 조직이 싸그리 뭐 안 좋게 이미지가 생기는 것 자체가 지금 없어야 되는데 상당히 해양경찰에서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고 힘들게 국민과 이 재산을 지키고 있는데도 이런 일을 한다는 점 좀 안타까운 것 같은데 이 교수님, 이 아내를 대체 뭐라고 생각했길래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겁니까? 그러니까 아내를 생명이 있는 인격체라고 생각했으면은 옆구리를 2번이나 찌르고서는 112에다가 또는 119에 신고도 안 하고 발을 집어넣어서 비명 지르는 아내 입을 틀어 막았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인간에게 할 수 있는 짓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처음 일어난 일도 아니고 뭐 지난 5년, 6년 사이에 굉장히 심각하게 진행이 여러 번 되고 아마 비명 소리도 많이 들리고 했을 겁니다. 이웃에서는. 근데 왜 혼인관계가 중단이 안 됐는지를 저는 묻고 싶어요. 아마도 주변에서 좀 112에 신고도 좀 해주고 대신 그렇게 했으면 경찰이 여러 번 출동을 하고 그러면 결국에는 이 여성이 자기가 용기를 내서 이혼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헤어질 수 없었다면 뭐 제3자의 도움이라도 설득이라도 받아가지고 결국은 지금 혼인관계를 끝낼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우리 사회는 왜 이렇게 폭행 피해자들을 도와주지 않는지 전 그게 더 궁금합니다.
손 변호사님, 뭐 이 남성 뭐 머리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뭐 흉기도 휘두르고 뭐 이거 살인 미수 아닌가요? 일단 흉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당시 이 가해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즉 어떤 고의가 있었느냐에 따라서 이 살인미수죄 적용 여부가 달라질 텐데 사실 수사기관도 그렇고 사법부도 그렇고 인간이잖아요. 결국 어떤 특정 순간에 특정인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느냐, 상해의 고의가 있었느냐, 또는 그렇지도 않느냐 여부를 따질 때는 여러 가지 그런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되는데요. 가해 행위의 종류, 또 흉기가 사용됐다면 어떤 흉기가 어떻게 사용됐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강도, 어느 정도 횟수로 이루어졌는지 등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일단은 그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는 보지 않았고 다만 이제 특수 상해를 했다고 본 거죠. 즉 이 피고인, 이 남편은 나는 뭐 발로 세게 뭐 차거나 뭐 그런 적 없다라고 했습니다만 인정이 됐고요. 그리고 또 아니 이건 아내가 먼저 칼을 들고 와가지고 내가 빼앗은 다음에 잠시 후에 버렸을 뿐이다라고 주장했지만 그것도 인정되지 않은 겁니다. 즉 살인 미수는 적용되지 않았지만 그 외의 부분은 인정된 범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특수상해, 폭행치상, 협박, 폭행 혐의예요. 상당히 죄명도 다양합니다. 이 송 기자, 그래서 네. 어떻게 판단을 했습니까? 네, 재판부는 우선 징역 2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2년이요. 네,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해양경찰로 수십 년간 일한 공무원이다 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사랑과 신뢰를 기반으로 혼인 생활을 하겠다고 약속한 배우자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입을 막고 인터폰을 끄거나 도망치는 피해자를 다시 끌고 와 폭행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하다고 질타를 했는데요. 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또 처벌 전력이 없다. 그러니까 그동안 전과가 없다면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근데 양 변호사님, 재판부도 죄질이 안 좋다고 했어요. 그리고 피해자도 엄벌을 원한다고 했고요. 그런데 징역 2년이면은 뭐 60대면 아직 2년 뒤면은 멀쩡하게 걸어 나올 것 같은데 피해자가 좀 걱정되기도 하거든요. 저도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피고인의 혐의 중 말씀하신 4가지 정도 중에서 특수상해 하나만 봐도 하한형, 그러니까 제일 바닥이 1년입니다. 1년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2년이다. 게다가 판결하는 내용 중에 보면 저는 이런 말이나 안 썼으면 좋겠어요.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걸 재판부도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번에 문제가 된 사건 말고 이전부터도 범죄에 시달려온 피해자라는 걸 재판부가 인정을 했는데 그래놓고 징역 2년을 선고를 했다. 좀 상상하기 싫지만 만에 하나 사건 반장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 중에 오랜 시간 폭력에 시달리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내가 저런 정도의 일을 겪고 신고를 하고 범죄 재판받아도 2년밖에 피고인이 안 받아? 그분이 용기 낼 수 있을까요? 나 고통받고 있다. 용기 낼 수 있을까요? 저는 이거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이 교수님 같은 경우에 이런 범죄들 많이 접하셨잖아요. 이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정폭력이잖아요. 가정폭력 사건은 우리나라처럼 처벌하는 그 선진국은 없습니다. 가정이기 때문에 처벌을 가장 취약하게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주 묵은 폭력이거든요. 이 폭력은 한 5년 이상 묵었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옆구리를 칼로 찔리기까지 한 폭력이에요.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판결문 안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 처벌 전력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나라에서 신고를 하면 즉시 체포도 안 하는 그런 종류의 범죄가 가정폭력인데 그렇게 원천적으로 봉쇄돼 있는 가정폭력을 지금 이대로 놔두면서 형량만 이렇게 조금밖에 부부관계였다라는 이유로 형량을 조금밖에 안 주는 거는 이건 너무 넌센스한 거죠. 다음번에 2년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재판부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피해자의 신변 안전을. 처벌을 이런 식으로 주는 건 참 그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법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계속해서 사건 X파일 이어집니다. 지난해 6월 서울 강동구에서 한 택시기사가 응급 환자를 태운 사설 구급차를 멈춰 세운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택시기사는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지겠다면서 구급차를 가지 못하게 했고 뒤늦게 병원에 이송된 환자는 5시간 후에 결국 숨졌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이 남성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10개월로 2개월 감형을 받습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실제로 이 남성,
재판부에 반성문을 15번이나 제출했습니다. 판사들은 피고인들이 재판 과정에서 보이는 태도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종합해서 진지한 반성을 가려내는데요. 반성문은 판사들에게 자신의 반성을 전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세 모녀를 잔인하게 살해해 재판을 받고 있는 김태현은 그동안 14차례의 반성문을 냈습니다. N번방 사건의 조주빈은 반성문을 100번 넘게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이런 게 정말 진지한 반성이 맞냐는 비판도 거센데요. 진짜 반성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감형을 받기 위해 연기를 하고 있는 건지 사실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돈을 받고 절절한 반성문을 대신 써주는 대필 업체까지 등장했습니다. 오늘 엑스파일에서는 진지한 반성을 했다며 가해자들이 재판부에 제출하는 반성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법원 취재를 오래 해서 재판에 많이 들어가 봤는데 보면은 이제 반성문 같은 거 많이 제출했다고 실제로 내기도 하고 뭐 따로 하는데 이 반성문을 대필해주는 업체가 있는지까지는 저도 몰랐습니다. 이 얘기는 잠시 뒤에 다시 살펴보기로 하고 우선 구급차를 막은 택시기사 사건 저도 그 기억이 나는데 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어요. 네, 항소심에서 2개월 감형이 됐었습니다. 당시 이 사건은 사고가 난 뒤에 사고를 처리하고 가라. 만약에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말을 해서 더 공분을 샀었는데요. 결국 환자가 사망하는 되돌릴 수 없는 결과가 발생을 했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도 징역 1년 10개월형이 나온 거는 보험사 측과 합의를 한 것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재판부가 밝혔는데요. 하지만 유족들은 항소심 재판이 끝난 다음에 우리한테는 어떤 사과나 전화 한 통도 없었다면서 제대로 반성한 건지 의문이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법원 취재를 하면서 기억이 나는 게 예전에 N번방 사건 관련 피고인이었는데 반성문을 엄청 많이 냈어요. 수십 장을 냈는데 이 좀 이례적으로 재판부, 이 부장판사 재판부에서 이 피고인을 불러가지고 이게 반성문이냐, 이 자기 변명 아니냐, 앞으로 이런 거를 낼 거면은 다시는 내지 마라, 이런 건 보지도 않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거든요. 사실 이 반성문이라는 게 피고인들은 계속 반성하고 있다고 내기는 하지만 이게 뭐 재판부가 반드시 고려해야 할 상황은 아닌 거죠. 일단 다양한 끝에서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우선 첫 번째 법률을 좀 보면은요. 형법에 관련 규정들이 있습니다. 이제 양형이잖아요. 유죄인 경우에 형량을 정해야 되는데 이때 그 양형의 조건이 형법 51조에 있습니다. 뭐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또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그리고 마지막이 범행 후의 정황이거든요. 이 범행 후의 정황에 넓게 포함될 수 있겠고요. 반성 여부가 또한 그리고 또 그런데 이렇게 해서 판단을 했다 하더라도 그러면 무조건 다 감경해야 되느냐. 또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됩니다. 왜냐? 53조에 장량 감경 규정이 있는데요. 이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할 수 있다. 네, 무조건 뭐 반성한다고 해서 감경되는 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다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요. 또 양형 기준도 있는데요. 이 양형 기준에 보면은요. 두 가지 상반되는 게 있습니다. 우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진지한 반성. 이거는 감경 요소예요. 형을 더 가볍게 만드는 거죠. 반대로 반성 없음, 반성하지 않으면 이건 또 형을 더 무겁게 만드는 가중 요소입니다. 이 두 개가 존재하는 것이고요. 또 실무도 중요한데요. 이제 판사들이 형량을 결정할 때 반성을 하느냐 안 하느냐, 진지하게 하느냐 안 하느냐, 여부는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다만 반성문을 써낸다고 해서 그게 곧 진지한 반성이냐, 이 부분은 사실 장담할 수 없는 거죠. 거기에서 일반적인 법감정과 충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런 반성문을 계속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 같은데 양 변호사님, 이 널리 알려진 사건들 중에서도 이런 경우가 많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지금 뭐 자신이 일방적으로 스토킹하던 여성을 뿐만 아니라 그 어머니와 동생까지 살해했던 김태현 같은 경우에도 14차례에 걸쳐서 반성문을 제출했다라고 하고요. N번방의 이른바 박사라고 스스로 일컬은 조주빈 반성문 112장을 제출하면서 그 내용을 또 직접 공개를 했어요. 언론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바랬다는 거죠. 안을 보면 뭐 피해자가 행복하기를 기도하겠다라는 식의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변명들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 어금니 아빠라고 불렸던 이영학 같은 경우도 40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하는데 뭐 이전부터 구치소에서 다른 재수자들로부터 얘기를 들었어도 이 반성문을 많이 쓴다. 심지어 사회에서 글을 쓰는 직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아르바이트처럼 다른 재수자의 반성문을 써준다. 이런 얘기들은 많았었는데 지금은 그게 좀 더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뭐 기부금 내역서, 봉사활동 증명서, 심리상담 증명서 이런 것까지 같이 첨부를 해서 이른바 양형 패키지 같은 것을 만들어서 제출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저도 이제 반성문 대필이라는 게 있다는 거 송 기자 PT를 보고 방금 검색을 해봤어요. 지금 검색을 해봤더니 이 반성문 대필이라고만 쳐도 상당히 많은 이 링크들이 광고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이런 업체가 성황을 이루는 것 같은데 이런 업체들은 어떻게 운영되는 건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쉽게 찾을 수가 있는데요. 찾아보니까 이제 A4 용지 2장에서 4장 분량을 한 건을 쓰는데 뭐 5만 원, 8만 원, 9만 원 정도로 뭐 다양했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담당 변호인이 코치를 좀 해주거나 내용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경우가 보통 많고요. 그다음에는 법률사무소에서 의뢰를 해서 상담도 받고 이런 것들을 써주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번에는 아예 업체를 차려서 돈을 벌 목적으로 이런 걸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뭐 일종의 상술로 활용하고 있다고도 이해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이렇게 되면 반성문이 진짜 진지한 반성이 아니라 결국에는 감형을 받기 위해서 돈을 쓰는 뭐 그런 수단밖에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이런 반성문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 싹 없애라고 얘기하기에는 실제로 진짜 반성을 하는 사람들이 없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분들은 나름대로 본인의 이제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난 이후의 심경에 대해서 얼만큼 뭐 죄의식을 지금 처절히 느끼는지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싶은 욕망 자체를 이제 원천적으로 차단하면 또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반성문의 진정성에 대해 가지고 지금 형사재판에도 조사관을 다 두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 있는 조사관들을 좀 더 대폭 많이 선발을 해서 지금 이런 모든 서류들의 진정성 여부에 대해서 한번 심사를 다 받는 절차를 운영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사실 하게 됩니다. 반성문도 거의 전형적 패턴이 있기 때문에 내용 분석 정도를 하면 저게 지금 수발업체한테 돈 주고 시킨 반성문인지 아니면 진정 본인의 손으로 본인이 느끼는 바를 뭐 철자도 틀려가면서 직접 손으로 적은 건지 사실 다 감별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런 것들은 사실 절차를 만들면 얼마든지 진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교수님께서 싹 없애라는 단어를 딱 말씀하실 때 양 변호사님이 슬쩍 이렇게 쳐다보시더라고요. 양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형사 피고인 변호하실 때 이런 반성문을 하라고 좀 추천을 하시나요? 필요한 경우 하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근데 사실 거기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 좀 더하자면 이런 부분들에서 진지한 반성인지를 재판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판단하려면 재판이 법원, 그러니까 늘 얘기하는 공판 중심주의로 이루어져야 돼요. 지금까지만 해도 검찰에서 작성한 진술서, 서류, 그 서류로 이루어지는 재판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재판부 입장에서는 진짜 저 사람이 반성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충분히 관찰할 수 있을 만한 여력도 없는 겁니다. 그냥 그러다 보니까 판단하는 게 이게 합의했느냐 아니면 피해 보상을 위해서 금전 지급이 이루어지느냐. 이게 사실은 반성문보다 더 중요하게 쳐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또 저희도 어떻게든 합의를 시도하려고 하고 피해자 쪽에서는 그걸 또 2차 피해로 받아들이는 경우들도 그렇죠. 종종 벌어지거든요. 이를 점점 더 어렵게만 만드는 거예요. 재판부의 법정 안에서 판사가 직접 보고 또 거기에 더해서 저는 이제 그 배심원 제도, 국민재판, 참여재판제도 늘려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실제 공개적으로 합의도 할 수 있고 공개적으로 피해 배상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래야 피해를 입은 쪽에서도 진짜 어찌 보면 두려워하지 않으면서도 피해 배상도 받을 수 있고 재판부도 역시 살펴보면서 혹은 배심원들을 살펴보면서 정말로 그 사람이 반성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지거든요. 지금 같은 재판 구조를 가지고는 어떻게 해도 흥결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양 변호사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 그래도 우리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들이 좀 염려하는 거는 이렇게 진심이 담기지 않은 어떻게 보면 돈으로 산 이 반성문이 이런 재판부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생각이 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즉 반성문이 아주 결정적인 양형의 요소로 작용하느냐?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도 왜 그러면 이렇게 돈까지 주고 대필하고 계속해서 반성문을 엄청나게 많이 작성하기도 하느냐? 그 이유는 그 효과가 검증이 잘 안 되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 감형이 됐는데, 형 감경됐는데 반성문의 효력이 15%입니다. 이걸 알 수 없거든요.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앞으로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피고인 또는 피의자 입장에서는 안 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 큰 돈이 안 들거든요. 큰 노력도 안 들어요. 그래서 뭐 요즘 말로 가성비가 나쁘지 않은 시도입니다. 게다가 구속돼 있는 상황에서는 할 일도 별로 없어요. 그러면 다 같이 쓰는 겁니다.
이런 노력들을 하는 거죠. 그 효과가 어느 정도냐? 크진 않을 거예요. 다만 시청자분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도 저도 공감을 합니다. 거짓으로 꾸몄었을 때 이게 조금이라도 형을 내리는, 형의 수준을 낮추는 요소로 작용을 하면 안 된다.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성문을 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진지한 반성이라고 쉽게 판단하면 안 된다. 그리고 진지한 반성 여부를 가리는 것은 물론 지금도 여러 판사들이 구체적인 작업들을 하고 있을 것으로 또 믿어야죠. 네, 사건 엑스파일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어서 사건 상황실로 가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사건 상황실에 올라온 화제의 뉴스입니다. 조업을 마치고 항구로 들어오던 배가 암초에 걸려 좌초돼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바다 한복판에 기울어져 있는 배 한 척. 해경이 다가가 암초에 위태롭게 서 있던 사람들을 구조합니다. 어제 전남 목포 해양경찰서에 21톤급 어선이 암초에 부딪혀 가라앉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다행히 빠르게 출동한 해경이 선원 7명, 전원 모두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암초와 부딪히면서 구멍이 생겨 배가 침몰했던 건데요. 다행히 기관실만 물에 잠겨 기름 유출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중증 장애인에게 강제로 음식을 먹여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 사회복지사가 구속됐습니다. 지난 8월 인천 연수구의 한 장애인 시설에서 식사를 하던 중증 장애인에게 강제로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사회복지사. 재판부가 장애인복지법 위반 및 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사회복지사에게 도망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는데요. 유족 측은 고인이 생전에 싫어하던 음식을 강제로 먹여서 사고가 발생했다며 가해자들에 대한 엄벌을 호소했습니다. 네,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3명 가운데 단 1명만 구속영장이 발부됐어요, 변호사님. 네,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학대치사 그리고 또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인데요. 이 사회복지사 한 명은 도망칠 염려가 있다. 이런 부분이 인정이 되면서 구속 요건을 충족했다는 판단을 받고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회복지사 한 명 그리고 원장은 증거인멸의 염려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라고 해서 죄가 덜하다거나 죄가 없다거나 그런 의미를 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네. 근데 일단 양 변호사님, 그러면 앞으로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려나요? 영장을 놓고 봤었을 때, 영장 발부 사유를 놓고 봤었을 때, 법원이 봤었을 때 실제 책임을 지는, 무거운 책임을 질 사람은 1명 정도에 그친다라고 본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거운 책임을 진다라는 얘기는 도주할 우려가 있다라고 보인 거고,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그 정도까지 책임을 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 물론 재판 결과를 봐야 할 것이지만 일단 법원은 그렇게 파악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다음은 이 진도 해상 사건 알아보겠습니다. 네. 다행히 7명이 전원 무사히 구조됐어요. 네, 7명의 선원이 타고 있던 상황이라서 걱정이 됐었는데 다행히도 모두 안전하게 구조가 됐습니다. 당시 신고가 들어오니까 해경은 경비 함정하고 파출소 연안 구조정, 서해 특수 구조대 등을 급파해서 구조 작업에 나섰는데요. 좌초로 인해서 배 밑부분에는 구멍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기관실 침수 외에는 인명 피해나 주변의 해양 오염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해경은 사고 선박 인양 작업을 했고요.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김 아나운서 다음 소식 이어서 전해주시죠. 한강에서 황금빛을 띤 장어가 포획됐습니다. 그물 안에서 힘차게 움직이는 물체, 바로 장어입니다. 검은 빛의 일반적인 민물장어와는 다르게 황금빛의 검은색 반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제 고양시가 공개한 이 황금장어, 김포대교 위쪽 한강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황금장어를 잡은 어부 김순호 씨는 황금이 복과 재물을 상징하는 만큼 이번에 잡힌 황금장어가 길조인 것 같다며 기뻐했습니다. 고양시는 이 황금장어를 보관했다가 전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배달시킨 햄버거를 받아보지도 못한 채 동네 강아지에게 빼앗겼다는 사연이 화제입니다.
그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배달 주문한 햄버거를 먹어보지도 못했다며 불만을 토로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도착하면 문 앞에 두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요청했는데 배달원이 그냥 문 앞에 두고 가버린 건데요. 이렇게 문 앞에 방치된 햄버거, 동네 강아지가 차지해버렸습니다. 작성자는 가게에 전화해서 상황을 이야기했지만 다음에 주문하시면 안 그러겠다는 대답만 돌아왔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강아지를 탓할 수도 없고 기가 막힌다는 반응인데요. 요청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으니 일단 음식점에서 환불 또는 재배달을 해줬어야 한다는 의견과 배달 완료 표시가 뜰 텐데 따로 문자를 요구할 필요 없이 직접 음식을 찾으면 되지 않냐, 이런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건 상황실이었습니다. 네, 저도 저 사진을 봤는데 저 강아지가 먹은 걸 뭐 강아지한테 물릴 수도 없는 거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결국 못 먹었어요. 그때 주문한 게 햄버거 2개, 쿠키 1개인데요. 결국 뭐 강아지가 다 먹었기 때문에 이 주문을 해놓고서 먹지는 못했습니다. 게다가 지금 중요한 거는 도착하면 뭐 문 앞에 놓는 건 좋은데 놓더라도 사진 찍어서 문자 달라 이런 요청을 했고요. 또 이런 요청을 아마 배달원도 다 알고는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요구사항을 그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그냥 놓고 왔기 때문에 결국 동네 개가 다 먹은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항의를 했고요. 또 이 글 쓰면서 불만 표시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항목에서 별점도 좀 낮게 책정을 했습니다. 네, 이제 행복한 건 저 강아지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나마 강아지가 먹었으니까 뭐 증거라도 남을 텐데 만약에 저거 저렇게 그냥 놨다가 누가 그냥 들고 가거나 하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몇 가지 좀 꼼꼼하게 따져봐야 될 게요. 아까 이제 네티즌들 의견도 엇갈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받는 쪽에서 도착했다는 것을 알았을 수 있었느냐를 따져봐야 됐고, 저 사고 자체가 그렇더라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 벌어졌는지도 좀 따져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채무를 이행을 할 때 누군가에게 가져다 줬는데 충분히 스스로 이렇게 가져갈 만한 시간이 지나도록 방치한 나머지 그걸 못 가져가게 됐으면 또 받는 쪽의 책임도 일부 있을 수 있거든요. 좀 간단하고 좀 복잡하게 법적으로 따지자면 그런 거에 따져볼 필요가 있고요. 특히나 저 사안 같은 경우에는 저 동네 강아지는 왜 저렇게 풀려서 돌아다니고 있을까요? 유기견일까요? 아니면 저 강아지의 주인이 관리를 못한 걸까요? 이 부분도 같이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 강아지 주인이 특정이 되면 거기에도 책임을 물을 수 강아지 있죠? 주인이 특정이 되고 이 강아지 주인이 저렇게 풀어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강아지가 잘못한 거라면 개 주인이 물어줘야죠. 그럼 개 주인을 찾으면은 개 주인에게 그렇습니다. 책임을 그거는 저 동물 소유자 내지 점유자의 불법행위 책임이 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한강에서 발견된 황금장어. 저는 아까 영상을 보고선 네. 바다뱀인가? 뭐 그렇게 되게 특이하게 생겼더라고요. 영상 한번 다시 보여주시죠. 예, 지금 보면 되게 뭐 꿈틀꿈틀 되는 걸 보고 저는 바다 사는 뱀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황금색 장어예요. 맞습니다. 저도 황금색 장어 처음 본 것 같은데요. 가족 여러분들도 다 신기하다고 하니까 처음 보신 것 같습니다. 뭐 바나나 같다고 말씀해 주신 가족분들도 계셨는데요. 바나나요? 네, 상한 바나나 같다고 말씀해 주신 분도 계셨는데 바나나가 아니라 저 장어입니다. 근데 지금 조업에 나섰던 저 어민들은요. 일단 저게 황금이 복과 재물을 상징하니까 길조인 것 같다. 이렇게 좋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돌연변이가 혹시 아니냐, 한강 하류의 오염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 이런 추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고양시는 이 황금 장어를 유리병에 넣어서 어촌계 사무실의 행운의 상징으로 보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사건 상황실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서 사건 현장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사건 사고 속 생생한 현장 소식을 전해드리는 사건 현장 시간인데요. 일단 저희 그 전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댓글 몇 가지 제가 찾아왔는데 이 외국에서도 제가 항상 이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여러분과 함께한다라고 이제 인사말을 하는데 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사건 반장 이런 반응들을 주셨습니다. 이 워싱턴에 사시는 제클린 클리맥이라는 아이디를 쓰시는데 교민분인 것 같아요. 교민분께서 이 지인들을 만날 때 이 사건 반장이 대화 주제가 되고 있다. 예, 사건 반장을 여기서도 즐기고 있다라는 걸 공유하고 싶다. 이런 남겨주셨고요. 그리고 이 김권님께서는 양행부 앵커 그립다고 얼른 돌아오라고 유일하게 출근하기 전에 보는 프로인데 여기 미국에서도 이런 소식 전합니다라고 하셨고요. 빌리버스 LMJ 2000님께서도 이 앵커님 시사뉴스답게 똑부러지게 잘한다라고 하시면서도 이 양 앵커가 조금 그립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이 양 앵커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제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네, 알겠습니다. 오늘 찾아갈 첫 번째 현장, 브라질로 가보겠습니다. 오, 차가 한 대 오는 것 같은데. 네, 휘청거리면서 질주하는 자동차 무척 위험해 보이는데요. 자동차가 오토바이를 그냥 그대로 밀어버렸습니다. 밀어버린 저 이유, 오토바이를 탄 저 두 사람이 무장 강도였기 때문입니다. 아, 강도예요? 그러니까 길을 가던 커플을 위협해서 지금 총으로 금품을 빼앗으려고 오토바이 무장 강도를 하는 걸 보고 자신의 자동차로 그대로 가서 밀어버린 겁니다. 저렇게 넘어졌는데 그래도 바로 도망치는 거 보니까 다친 것 같진 않아요. 예. 근데 일단 무장 강도는 누구든 저렇게 자동차로 치어버리는 거는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따라하지 말라는 당부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바로 도망치기는 했는데 두 사람 중 한 명은 다리가 부러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기 위해서 병원을 찾았고 병원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그럼 저 운전자는 어떻게 됐어요? 네, 32살 남성으로 밝혀졌는데요. 차량 운전자는 사고를 낸 후에 경찰서에 자진 출두를 했습니다. 사고를 낸 경위를 진술을 했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저 두 남성이 커플한테 범행을 하기 직전에 자신한테도 범행을 저지르려고 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로에서 다시 만난 무장 강도를 보니까 자신이 자제력을 잃고 오토바이를 그대로 밀어버렸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근데 양 변호사님, 아무리 저게 범죄 현장이어도 차로 저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저게 우리로 치면 정당방위 중에서 과잉방위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명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막는 것까지는 필요했죠. 그런데 총을 든 강도를 그러면 우리나라가 아니라 브라질이잖아요. 총을 들고 있는 강도를 내려서 하지 마라고 하기는 또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참작할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또 보입니다. 정당방위로 인정될 여지가 있는 거죠? 있어 보여요. 네, 알겠습니다. 송 기자, 근데 브라질에선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에요? 네, 이게 좀 놀라운 얘기인데 주행 중이던 차량이 오토바이 무장 강도를 일부러 치는 사건이 처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지난 8월에도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서 관심을 끌었는데요. 오토바이를 탄 채 시민을 위협하는 강도 사건이 자주 일어나서 그런 것 같은데 경찰이 좀처럼 해결을 해주지 못하니까 일부 시민들이 이런 과격한 방식으로 스스로 해결에 나서고 있다는 겁니다. 답답한 심정은 물론 이해가 가는데 그래도 좀 위험한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예전에 브라질 취재를 갔을 때 뭐 상당히 위험하다고 해서 총기 같은 게 자유롭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하라 그래서 골목길을 가다가 좀 물건을 빼앗길 뻔한 적은 있었는데 저런 식으로 총으로 위협하면은 어쩔 줄 모르고 다 뺏길 것 같아요. 다음 현장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불났습니다. 네, 지난 1일 미국 뉴햄프셔주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한 여성이 인근을 지나던 중 불이 난 사실을 알았고 다른 이웃들에게도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창문이 날아갈 정도로 불길이 거셌다고 하는데요. 당시 집안에는 97살의 할머니가 탈출할 엄두를 내지 못한 채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와달라는 외침을 들은 두 명의 이웃이 재빨리 집 안으로 들어갔고요. 지금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화상을 입은 할머니를 의자채로 모시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돌발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구조된 할머니보다 더 위중한 환자가 발생한 겁니다. 위중한 환자? 지금 쓰러진 남성이 방금 조금 전에 할머니를 구한 남성이에요? 맞습니다. 할머니를 구조를 무사히 마친 저 남성이 갑자기 심장마비 증세를 보였는데요. 심장마비 증세를 보인 남성을 도운 여성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Is he okay? Is he vomiting? No. Roll him on his side. Roll him on his side. Is he breathing? I realized my phone was still in my hand, so I just kind of tossed my phone and just instantly started compressions. I didn't stop. I kept talking to him. I said, listen, man, I said, you just saved her. You're not dying. 네, 당신이 그녀를 살렸어요.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뭉클한 장면입니다. 이 여성은 구급대원이 출동할 때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말을 걸었고요. 심폐소생술을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성의 빠른 대처 덕분에 현재 남성의 건강은 빠르게 회복 중이라고 하고요. 당시 심폐소생술을 한 여성은 모든 사람은 누군가의 영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불이 난 집에 갇힌 할머니를 구한 남성도 구조 후 심장마비 증세를 보인 남성을 구조한 여성도 모두 영웅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구조된 할머니는 어떻게 됐나요? 네, 화상을 입은 상태로 구조가 됐는데 이후 상태에 대해서는 뭐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상 치료를 무사히 잘 마치고 건강을 회복해서 이 두 명의 영웅들과 그날의 얘기를 나눴기를 바랍니다. 네, 이어서 카자흐스탄으로 가보겠습니다. 우주여행 가는 거예요? 네, 엄밀히 말하면 여행을 떠나는 게 아니라요. 일하러 가시는 분들을 태운 겁니다. 그러니까 출장길입니다. 출장을 우주로 가는 거예요? 예, 심장질환을 겪는 우주 비행사를 구하기 위한 여의사의 이야기를 담는 영화 도전이라는 제목의 영화를 찍기 위해서 우주로 떠나는 겁니다.
뭐 영화 만들 때 우주를 장면을 한 영화들 많긴 하잖아요. 그럴 때 뭐 세트든지 미니어처든지 뭐 수영장 바닥에 산다든지 여러 가지 또 컴퓨터 그래픽까지 활용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을 하는데 그 공식을 깨트린 도전인 겁니다. 아니 영화를 찍으려고 우주로 직접 가서 찍는 거 그렇습니다. 우주에서 하는 세계 거고. 최초로 직접 우주에서 찍는 건데 사실 미국의 민간 기업들이 최근에 우주 여행들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이렇게 열을 올리니까 아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러시아가 우주 현지에서 우리는 영화를 찍겠다라면서 맞불을 놓은 겁니다. 아니, 규모가 참 다른 것 같은데 언제 간 건가요? 현지 시각으로는 지난 5일 영화 촬영을 위해 감독, 배우를 포함한 3명이 우주로 날아갔습니다. 보신 것처럼 불꽃을 내뿜으며 날아가는 로켓, 3시간 동안 지구를 2바퀴 돈 다음 지금 보시는 건 국제우주정거의 도킹 장면입니다. 성공했는데요. 도착한 후에 어떤 느낌이었는지 배우 그리고 감독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And everybody, I love you all. We made it here. Yes, it is almost impossible to believe that this actually all came to reality. I also feel like I'm still dreaming. 아니 저 꿈 같다면서 기뻐는 하는데 사실 이제 무중력 상태에서 영화 촬영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게다가 영화의 내용이 뭐냐면 외과 수술하는 겁니다. 무중력 상태에서 외과 수술하는 것을 연기하고 촬영을 해야 하니까 감독과 배우들 지난 5월부터 정밀 의료 검진을 받는 건 무려 무중력 적응을 위한 굉장히 혹독한 훈련을 받았다고 해요. 모스크바 인근의 가가린 우주인 훈련센터, 최초의 소비에트 시절의 그렇죠. 우주인이지 않습니까? 그 센터에서 무중력 상태 음식 먹고 화장실 사용하고 이런 것들을 다 익혔다고 하는데요. 그 혹독한 훈련에 대한 여배우의 얘기도 들어보시죠. Потому что мы уже здесь, в ЦПК в том числе, давно. У нас здесь экзамены, тренировки, такие немножко все время такой суровый график. А сейчас хочется вспомнить все, чему нас здесь научили, и все-таки получить удовольствие. 네, 이 사람들은 우주에서 12일 동안 영화 촬영을 하고요. 오는 16일 지구로 귀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실제 우주에서 촬영한 장면, 영화 중에서는 한 35분에서 40분가량을 채우게 될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톰 크루즈, 배우 톰 크루즈가 먼저 우주에서 촬영하겠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미 항공우주 나사죠. 지난해 5월에 이미 배우 톰 크루즈와 우주에서 영화를 제작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었다고는 밝혔는데 러시아에서 우리 뒤질 수 없다는 산발, 영화에서는 뒤질 수 없다라고 앞서 나간 거고요. 만약에 이번 도전이 성공한다면 앞으로 정말로 진짜 우주를 무대로 한 영화들이 더 만들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한번 기대해봐야겠습니다. 다음 현장 으스스한 분위기의 미국 공동묘지로 가보겠습니다. 저 자동차. 예, 자동차, 그냥 자동차는 아니고 테슬라 자동차예요. 한밤중에 미국의 한 공동묘지를 지나는 테슬라 운전자가 공개한 영상인데 조금 전에 보시면 사람 지나간다고 나왔죠. 네, 차량 센서에 오른쪽에 사람이 있다고 경고를 했죠. 근데 창밖을 눈으로 살펴보면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이 앞에 저를 걸어오고 있는데요. 차량 센서에는 사람이 서 있다고 하는데 눈으로 보면 없어요. 저 귀신일까요? 저게 공동묘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하필이면 저 테슬라 자동차의 기능이 레이더 센서 그리고 카메라로 차량 주변 물체들을 인식한 다음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기능을 갖추고 있는 건데 아니 분명히 눈으로 보면 아무도 없는데 게다가 사방은 공동묘지인데 이놈의 테슬라 자동차는 사람이 있다고 계속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공동묘지 귀신을 자동차는 인식한 건가? 이런 상황이 연출되니까 영상 속 운전자 친구들이 테슬라 자동차 귀신을 보고 있다 라면서 놀란 겁니다. 아니 근데 지금 밤뿐만 아니라 지금 사람 저기 자전거 타고 간다고 나오고 있는데 지금 낮 시간에도 저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상한 게 이 운전자가 대낮에도 일부러 가본 것 같아요. 이 공동묘지를 지나는데 이번에는 심지어 여러 명이 감지가 되는 귀신도 거예요. 밤에는 잠을 자나 보네요. 글쎄 뭐 알 수가 없으니까 이 누리꾼들도 혹시 감지 센서가 지금 공동묘지 묘비가 있잖아요. 묘비. 그게 사람 키와 비슷하니까 오작동을 근데 일으키는 묘비는 게 안 움직이는데 저기는 움직인다고 나오잖아요. 저한테 자꾸 그러죠. 저도 무서워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경험을 하는 운전자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센서가 반복해서 오작동을 하는 것 같은데 누리꾼들이 귀신이든 센서가 오작동한 거든 둘 다 무섭다라고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런 센서가 있는 차량을 타고 다니는 건 아니지만 저한테 일어나면 무서울 것 같은데 다음은 동물이 주인공입니다. 먼저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저 뭐예요? 네, 일단 저 열매는 호두고요.
호두가 쌓여 있는 곳은 자동차 본닛 안쪽입니다. 자동차 안에 저렇게 쌓아놓은 거예요? 맞습니다. 저게 우리가 흔히 먹는 호두랑 좀 다르게 생겼는데 우리가 흔히 먹는 거는 저도 처음 알았는데 호두 열매 과육을 벗겨내서 말린 후에 먹는 씨앗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 안에? 그렇습니다. 안에 들어있는 네, 거.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저 호두는 과육이 붙어있는 호두인 셈입니다. 아, 그런데 본인 안에 왜 저렇게 호두를 쌓아놓은 거예요? 예, 누가 했는지 보니까 나무 위에 있는 저 다람쥐가 보이는데요. 아, 저 원안에? 예, 저 귀여운 다람쥐가 호두의 주인입니다. 가을을 맞아서 식량 저장에 여념이 없는 이 귀여운 다람쥐인데요. 호두 저장 창고로 이 자동차를 선택한 건데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2013년에도 2015년에도 가을만 되면 트럭에서 호두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근데 홀수해만 그러는 거예요? 네, 해마다 발견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요. 판단했습니다. 호두나무에 호두가 매년 열리는 게 아니라 동년으로 열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호두를 저렇게. 재밌었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30초간 팔짱 딱 끼신 채 30초 뒤에 만나겠습니다. 명품을 왜 온라인에서 사? 명품을 왜 백화점에서 사? 명품을 왜 백화점에서 사? 응? 럭셔리 쇼핑을 반란. 내가 욕심이 좀 많아. 침대 스프링도 한 8,000개쯤 갖고 싶거든. 8,000개의 핏으로 내 몸에 맞춰주니까. 바꿔봐. 다를걸? 알레르망 스핑크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제보단 오늘, 오늘보단 내일 더 성장하는 새내기 앵커. 저는 과연 내일도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요? 송 기자가 제 자리를 뺏진 않을까요? 궁금하신 가족 여러분은 하나, 둘, 셋, 오후 3시, 내일 오후 3시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나깨나 코로나 조심. 안녕히 계십시오.